이번 영상에서는 AI 시대에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뭐 국내 기업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외국 기업하고는 뭐 직접 일하는 케이스는 사실 뭐 많지 않아요. 가끔씩 에이전시 통해서 뭔가 자문하는 정도를 하고 있는데, 또뭐 컨퍼런스 가서 인터뷰할 기회도 있고, 대화할 기회도 있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된 인재상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가장 이제 강력한 인사이트를 받았던 순간은 작년 이맘때를 기억하는데 제가 MS의 고위 임원을 한번 인터뷰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제 어떤 컨퍼런스장에서 제가 모더레이션을 하면서 인터뷰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MS 임원한테 이걸 물어봤었어요. MS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워크아웃, 그러니까 레이오프 시키고 있는데 계속 뽑기도 하거든요. 좀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어요. 도대체 MS는 누구를 찾고 있는 걸까? 그때 MS의 임원이 이야기했던 그 인재상 항목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우린 이걸 찾는다. 한국어로 이야기하면 세 글자입니다. 그때 MS의 임원이 이야기했던 인재상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개념입니다. 듣고 나면 좀 식상하다고 그냥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분이 이야기했던 개념은 창의성이었어요. 어찌 보면 한국 뭐 경제인연합회 이런 데서 보도하는 매년 우리가 원하는 인재상 항목에 십몇 년 전부터 거의 꼬박꼬박 거론되는 게 창의성이거든요. 근데 왜 MS는 이제 와서 또 창의성을 다시 이야기할까? 근데 그 당시에 MS의 임원이 저하고 이제 대화를 나중에 서신으로 좀 나눠봤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기존의 직원들은 부품과 같았다. 우리가 무언가 시키면 잘하는 직원이 MS의 절대 다수였다.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렇지만 리더 그룹이 있고 팔로워 그룹이 있는데 팔로워 그룹이 훨씬 많잖아요. 젊은 분들, 경력이 좀 짧은 분들. 근데 MS가 만들어 놓고 있는 AI 기반의 수많은 프로덕트들, 그들이 갖고 있는 애저에 올라가는 AI 그 도구들은 보면 기업들의 그 팔로워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S도 그걸 동시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결국 팔로워들이 할 역할은 AI로 채워가고 있어. 그럼 결국 리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원래도 리더가 있는데 왜 또 새로운 리더를 찾으려고 할까? 리더의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냐? 전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있던 리더가 부족한 것도 맞고요. 원래 있던 리더가 문제 있는 것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전통적인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도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여러 개 프로젝트 할 수도 없어요. 비용, 시간, 인력 투입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 어떤 상황이 바뀌었냐 하면 프로젝트를 동시에 여러 개를 돌려도 됩니다. 일단 기간이 짧아지고 인간 구성원이 아니라 AI가 팀원으로 붙다 보니까는 인력에 대한 비용도 낮아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리스크가 큰 프로젝트도 여러 개 보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더 독특한, 더 뛰어난 스파크 같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정적인 몇 개의 프로젝트, 지금은 불안정성이 높은 프로젝트도 포함한 여러 개 동시. 이렇게 문화가 바뀐 겁니다. 그런데 불안정한 프로젝트를 여러 개 동시에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고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기업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거야 가르쳐 주면 된다고 하지만 바로 창의성입니다. 세상의 결핍을 발견하고서 뭔가 독특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면서 조직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만들 수 있는 거. 이 창의성을 갖고 있는 인재가 너무 적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 이제 또 카이라고 하는 기술 경영 모델이 있는데 커튼의 아답션 이노베이션 모델이 있습니다. 아주 종 모양이에요. 전통적으로 보면 기업들은 이노베이티브한 사람들, 그러니까 창의성 높고 아이디어 내는 사람들도 필요했지만 이걸 뒤에서 잘 서포트하고 따라가는 팔로워들도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밸런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팔로워 집단, 그 어더페이션 잘하는 사람들은 AI가 채워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종 모양이 아니라 앞쪽, 이노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리더들을 보게 되면 안정적인 프로젝트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또 여기 안 맞아. 또 그럼 아랫단에 있던 어댑테이션 하는 그룹, 팔로워들을 갑자기 이노베이터 집단을 옮기려고 했더니 이들은 또 뭐 한두 달 재교육해가지고는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냥 갈아버리자는 겁니다. 내보내고 새로 뽑자. 이래서 창의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냥 이렇게 프로젝트 해도 결국 손실이 별로 없고 여기서 큰 성공이 몇 개만 나와도 기업은 대박을 치는 거니까 이제 도전적인 프로젝트 많이 해보자라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는 안정적인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럼 국내 기업들도 그렇게 되고 있느냐? 국내 기업들도 인력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어떤 인재 채용 기준이 바뀌었다, 우리는 바꾸고 있다라고 뭐 공론화시키고 있는 기업 아직 적지만 사실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끼는 게 대략 한 3년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지 않고 투수 채용 모드로 바꾸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인재상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업들을 보면 내부에 있는 기존의 리더급들도 재교육을 통해서 이런 새 시대에 맞는 기업가 정신, 그중에 창의성과 관련된 것들을 갖고 갈 수 있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지는 포인트죠. 도대체 인간의 창의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창의성의 포인트, 어떤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내부 구성원들을 내보내고 다시 뽑지 않고 단기간에 일정한 비용으로 가르칠 수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기존 직원들 내보낼 때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새로운 직원 뽑아다가 또 이게 앉힐 때까지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게 거의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보게 되면 이제 학교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창의성과 관련된 워크숍들을 합니다. 뭐 어떤 모자 색깔 관련된 거 바꿔쓰기, 무슨 트리즈 이런 거 가지고서 다양한 규칙을 새롭게 학습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뭔가 창의적인 발상이 되는구나. 그런데 인간의 창의성은 어떻게 발현되는 거냐 하게 되면 그게 지식의 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인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지식의 풀은 내가 배운 거건 경험한 거건 느낀 거건 간에 내 머릿속에 쌓아있는 데이터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인지적인 모델이 가동이 되죠. 뭔가 과거의 걸 끄집어내기도 하고 아주 미세한 거, 중요한 거 끄집어내기도 하지만 또 일반적인 거 갖다 쓰기도 하고 이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인간의 인지 과정인데 문제 창의성은 둘 다가 전통적인 경로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야 돼요. 전통적인 경로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냐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부터 만약에 대학교 가지고 공부하신 분 6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거의 16년을 배우셨는데 친구들과 거의 비슷한 거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똑같은 거 배웠고 대학교 가면 과가 갈라지지만 한 과 내에서는 거의 또 똑같은 걸 몇백 명이 동시에 배우고 있어요. 이러고 나서 사회에 나가서 만약에 A라는 기업에 B라는 파트가 있어. B라는 파트 구성원들은 거의 똑같은 걸 배운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이들 내에서 내가 새로운 걸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의 풀이 적죠. 두 번째는 인지적인 과정인데 사고의 과정에 대한 훈련도 우린 잘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거의 다 교수가 제시한 시험 문제가 제시한 문제를 정답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문제가 있고 객관식으로 미리 정답이 정해져 있거나 교수의 머릿속에 있는 주관식 답안을 내가 유추해 쓰는 게 나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의성 발현할 수 있는 인지적인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3개월 갑자기 뭐 교육을 받다고 해서 어떤 데이터의 셋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인지 과정이 굉장히 독특한 경로로 가거나 이게 잘 안 돼요. 기업들은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이걸 실험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이미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뽑는 거예요. 이거 최소한 5년, 6년 가르쳐도 될까 말까 하다. 또는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고착화라는 게 생겨요.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5년, 6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고 다시 뽑겠다라는 게 기업들의 결정입니다. 사실 이제 뭐 저도 나이가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 입장은 굉장히 고달픈 상황이에요. 원래도 나이 드신 분들을 기업에서 별로 원하지 않았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죠. 뭐 가족의 자녀분들 또 저와 만난 우리 학생들 같은 사람들 이들도 이미 학교에서 뭐 5년, 10년 공부를 막 배운 사람들인데 이미 꽤나 지식의 셋이나 인지 과정이 고착화가 되어 있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들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3년 또는 뭐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과정을 통해서 확 바꿀 수가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어떤 챌린지가 느껴지는 이슈예요. 하지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데이터셋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 제가 데이터셋이 남과 달라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퍼즐을 주는데 블럭을 10개씩 똑같이 줘요. 10개 똑같은 거 주고서 완전히 다른 거 만들어내.
물론 인지 과정에 따르면 그것도 되긴 돼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더 좋은 방법은 10개의 블럭을 남과 똑같은 게 아니라 5개는 똑같은 건데 나머지 5개는 블럭의 재료 자체가 모양이나 색깔이 아예 다른 거를 갖고서 조립을 한다고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창작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건 가정에서건 친구와 동일하지 않은 거를 경험하거나 배울 그런 기회를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자, 강남에서 또 학부모님들 강연을 많이 해봤어요. 좀 보고 싶었어요. 그들의 생각이나 반응을.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서는 일단 강의를 다 해봤는데 그분들 보면 이거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럼 그런 학원이 어디가 있느냐? 뭘 가야지 그게 생기는 거냐? 정형화된 프로그램에 맡기거나 아이를 어디 보내려고 해요.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분들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학교나 학원을 통해서만 배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블럭 10개를 벗어나는 교육도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할 거라고 바라보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용기입니다, 용기. 학교 교육을 받다 보게 되면 가정에서건 학원에서건 추가적인 시간이 있죠. 만약에 아이가 하루에 추가적인 시간 5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 가정을 해보세요. 5시간은 어떻게 쓸까요? 다 입시와 관련된 성적이 올라가는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결국 다른 친구들과 통일한 걸 배우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5시간 중에 10%, 30분 되겠네요. 하루에 이거라도 입시와 무관한 걸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블럭 하나를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길어지게 되면 블럭이 2개, 3개 생기는 거고. 그럼 다른 건 뭔데? 입시와 무관한 거.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배우고 느끼고 공부하는 것들. 입시와 무관한 거가 훨씬 큰 셋이에요. 입시와 관련된 거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만 아이들한테 자꾸 만나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를 아이들도 못 보고 우리도 못 보는 그런 맹한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눈을 어떻게 뜨면 되느냐? 좀 가장 중요한 건 용기인 것 같아요. 아이한테 해보고 싶은 거, 즐거운 거, 재미난 거, 남이나 너한테 피해가 안 되는 거 뭐든지 해보라고 30분을 주세요. 물론 그러면 아이들은 처음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거나 게임만 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돼요. 왜냐 하면 하루에 30분 너무 짧다 보니까는 그 시간 동안 뭐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죠. 같이 뭐 해볼 수가 없을까? 나도 안 해봤던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을까? 하다못해 보드게임을 보거나 한 번도 웹툰 안 보신 분들은 아이들이 보는 웹툰 같이 보시거나 또는 뭐 아이들이 뭔가 어디 놀러 가자면 같이 한번 갔다 오시던가 또는 시간을 몰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분은 너무 쪼개진 시간이면 주말에 한 3시간, 4시간을 뭔가 학교 공부와 무관한 거를 같이 해보자. 이런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용기를 말씀드리냐면 이거 하다 보게 되면 자꾸 표준 10개 블럭을 쌓고 있는 아이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옆에 친구들이. 저거대로 10개를 똑같이 모아놔야지 나중에 대학을 가는데. 그래야 갖고는 창의성이 형성이 안 되는 거겠죠. 또 하나는 이제 인지적인 과정인데 인지적인 과정을 훈련하기 위한 이야기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수업에서 다루는 방법들은 사람들이 좀 더 새로운 자극을 느끼고 하지 않았던 말을 하게 되고 하지 않았던 생각의 경로를 가게끔 잡고 의도된 설정을 통해서 뭔가 미션을 수행하게끔 해요. 뭐 저런 것들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오늘 토론하는 건데 카톡으로만 토론하는데 예를 들어 이모티콘 한 번도 쓰지 않고 토론한다라든가 또는 아예 디지털 디바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컴퓨터가 인터넷, 스마트폰 다 숨기고서 발로 걸어 다니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도서관에서 책 찾아보고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게끔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인지적인 절차가 약간 재구조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효과가 안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규격화되고 표준적인 블록, 표준적인 조립 공정만 따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로의 획인 것 같아요. 뭐 저만 그렇게 큰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유치원도 가본 적이 없었고 바로 그냥 초등학교, 국민학교 들어갔었거든요. 기억 니은도 모르는 상태로. 근데 제 인생에서 보게 되면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정말로 자유도가 너무 높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뭐 학원을 가본 적도 없고 학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모든 시간을 관리하고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유도 속에서 많은 탐험과 질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 좀 극단적인 케이스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도 자유도가 낮은 상태에서 가둬놨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요구하는 건 너무 잔혹한 고문과 같은 요구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업의 인재상은 이제 창의성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외국 기업들부터 국내 기업들도 그런 문화가 있고요. 이게 이제 학교 현장에 점점점 넘어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심어줄 것인지 이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